저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 빨리 결혼을 했죠. 2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과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처음 만났어요. 대학생이었던 저는 용돈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날에 매번 왔었고 단골이라 계속 마주치다 보니 가까워졌죠. 현주 씨는 몇 살이에요? 21살이요. 와, 나랑 10살이나 차이 나네. 정말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립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고마운데? 그 사람은 매번 혼자 와인을 마시러 왔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선뜻 알려주게 됐고요. 원래 손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게 근무 규칙이었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도 그 사람에게 끌리고 있었기에 못 이기는 척 그랬던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로 그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데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데이트를 하는 날엔 꼭 저를 데리러 왔었고 그 사람의 외제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제가 공주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21살이면 뭘 잘 모를 때잖아요. 철이 없을 때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잘 나가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푹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너는 어찌나 좋은지 그 모습에 더더욱 빠져버렸고요. 솔직히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제가 어려서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가볍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은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타지에 와서 버겁게 생활하고 있는 저를 참 많이 챙겨주더군요. 그런 그의 자상함 때문에 어느 순간 그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난 일이라 저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겁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더욱더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엔 3개월 정도 몸의 변화를 느끼고 무서워서 병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임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커서 외면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제 임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심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야? 그럼 해야지 결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이나 해. 알았지? 응, 알겠어. 결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리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번듯한 직장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비도 모자라 알바를 해야 하는 저의 처지가 도통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선뜻 하니 왠지 제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어요. 마치 신데렐라처럼요.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난 후 그 사람은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활비를 대신 준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집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 그 사람이 마련해 준 거였죠. 우와, 나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내.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을 그런 곳에 그냥 두겠어? 꿈만 같았어요?
아무리 임원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돈이 많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람이 달리 보이더군요. 이사를 하고 며칠 뒤 집으로 누가 왔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였죠. 내가 혜준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준이한테 들어보니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 아, 네. 그 사람의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어렵기도 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성별은 알아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서 정말 결혼이 실감이 나더군요. 아닌 척했지만 긴장을 많이 했던 저는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왠지 모르게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품고 있어서인지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뒤로 따로 말이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 정말 예쁘게 웨딩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자면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할 텐데 별 말이 없으니 많이 답답했죠.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해? 오빠 아버님께도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좀 이따가. 지금 아버지 바쁘실 때라. 그래도 나는 배 더 나오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고 싶은데. 정 안 되면 애기 낳고 하면 되지. 그러면 돼. 제 속과 달리 천하태평인 그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 거야? 아, 내일 일찍 회의 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아, 그 사람은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건 부모님께 보이기 좀 그렇다고 본가와 저희 집을 오가며 지냈어요. 주로 본가에서 지냈는데 가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그랬거든요.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자꾸만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밤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지만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투정 부리지도 않고 꾹 참고 지냈어요. 그렇게 2달 뒤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나왔는데 아들이었죠. 딱히 아들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왠지 그 사람 닮은 아들이 태어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는 병원에 나서면서 그 소식을 바로 전했고 그 사람은 정말로 좋아하더군요. 목소리가 들떠서 큰 소리로 정말이야? 라고 되묻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져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은 호텔로 저를 불러 축하 파티를 해줬죠. 임산부라 밖으로 넘어다니면 힘들다며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고 야경을 함께 구경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목걸이 선물도 준비했더군요. 케이스 속에 있는 목걸이가 얼마나 반짝이던지 임신인 걸 처음 알았을 때는 무섭기만 했는데 아이가 저한테 큰 선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얼른 결혼식 올리자. 아, 근데 나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드레스 입으면 안 예쁠 텐데. 그럼 가족들만 불러서 약식으로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자. 그러면 되겠지? 응?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 사람의 어머니도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인 것을 축하하신다며 결혼을 준비하자고 하시더군요. 아이 성별을 알자마자 미루시던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씀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약식으로 올리기로 한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2주 뒤, 제 쪽엔 아버지와 친한 친구들 몇 명, 그 사람 쪽엔 시어머님과 친척 몇 분이 참석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친구들은 비싼 웨딩드레스에 예물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고요. 아버지는 갑작스런 저의 결혼식에 놀라셨는지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보이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신이 못해준 게 많으시다며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아버지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저도 덩달아 펑펑 울어버렸고요. 드디어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남편과 함께 잠들고 눈 뜨며 가족이 됐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조금씩 됐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나 이번 주 출장이야. 또? 미안해. 해외 거래처 재계약 때문에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언제 오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아기랑 잘 있어야 해. 남편은 일 때문에 한 달 좀 보름은 출장을 갔어요. 출장이 너무 잦아서 좀 불만이긴 했지만 일 때문에 그런 거니 제가 이해해야 했죠. 그래도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서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덜컥 임신이 돼서 바로 아줌마가 돼버렸으니 사회 경험이라고는 아르바이트 한 게 다였기에 은근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며 하루하루 태교에 힘썼어요. 시어머님이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잘해야 똑똑한 아기가 나온다고 신경 쓰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첫 아이라 건강하게 잘 낳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마지막 달이 다가오자 점점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이 잦았고 저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져 갔죠. 그래서 눈물도 자주 흘렸던 것 같네요.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다들 부러워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저는 그닥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요. 나 당분간은 출장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말? 왜? 회사에 얘기해놨어. 급한 건 다 처리해놨고. 진짜? 나 너무 좋아. 우리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자. 그래, 너 몸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다 해보지 뭐. 저는 너무 기뻐서 그에게 매달렸어요. 임신 기간 내내 그리도 가던 출장을 안 가도 된다니 얼마나 좋던지요. 한 달의 절반은 밖에서 사는 남편 덕에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긴 터라 많이 속상했던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한 게 싹 다 녹더라고요. 매달 보름을 출장 보내는 회사,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법도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저는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얘기해주는 대로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태교 여행을 못 가서 정말 아쉬웠는데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일출이 보이는 곳이었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만 건강하게 나와. 응, 고마워.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말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이 행복이 계속 될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죠. 몇 주 뒤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낳았다고 정말 좋아하셨고 남편도 정말 기뻐했죠. 그 사람을 만난 이후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큰일 해낸 대접을 톡톡히 받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은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어요. 베이비시터가 있었지만 그게 마음 편치가 않아서 제가 볼 때도 많았고,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이면서도 제가 직접 조리를 다 했죠. 예방접종을 한다고 작은 아이의 몸에 주사기를 꽂는 모습엔 정말 제 심장에 주사가 꽂히는 양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되기 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어줄 땐 그런 고생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만큼 행복했어요. 아이는 쑥쑥 자라서 어느새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생이 됐죠. 그 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저희 부부 금슬은 좋았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저를 예뻐하셨죠. 남편은 여전히 출장이 잦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흠뻑 빠진 저는 나중에 그런 것도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여전히 회사에서 능력 있는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아이와 저를 정말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믿었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시점에 남편은 저에게 유학을 권했습니다. 유학? 그래, 우리 주원이 일찌감치 나가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좋긴 하지만 아직 어려서 내가 같이 가야 할 텐데. 당신도 같이 가. 주원이 옆에 엄마가 있어야지. 내가 가면 당신 외로워서 어떡해. 물론 좋은 기회였어요.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학 기간 동안 혼자 나올 남편이 저는 마음 쓰였어요. 아이도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게 정서에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교육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적기니까 내 걱정 말고 다녀와.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안 그래도 해가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본인은 안중에도 없고 자식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 아팠죠. 그렇다고 아이를 혼자 보낼 수도 없어서 결국 저는 아이와 함께 하와이 유학길에 올랐고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한국에 남게 됐죠. 언어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른 이국 땅에서 처음엔 아이도 저도 힘들었어요. 다른 가족들 없이 달랑 둘만 떠난 터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도 유학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죠. 그나마 적응을 위해 홈스테이로 시작했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집주인 부부가 한국 사람들이라 겨우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죠. 처음이 힘들다고 6개월 정도 지나자 저도 아이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국보다는 여유로운 학교 생활에 점점 즐기게 됐어요. 확실히 바쁘고 빡빡하게 사는 한국보다 훨씬 느긋하더군요. 이웃을 위해 날선 경계를 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을 봐도 표정에 호감이 먼저 떠오르고 저희는 그런 대로 적응해서 지냈지만 한국에 혼자 있는 남편이 참 염려됐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영상통화는 꼭 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했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큰 집에 혼자 자고 일어나야 하는 일상이 걱정됐습니다. 아이가 방학 때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틈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오시곤 하셨는데 아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고 방학일 때는 남편도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줬고요. 짧은 방학 기간이 지나면 또 눈물의 이별을 해야 했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적응이 좀 되더군요. 하와이는 하와이대로 멋이 있는 나라였어요.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스케줄러를 정리하다가 그 달에 결혼기념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학 전이라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혼자서 며칠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전 해에 영상통화만 하고 보낸 게 많이 아쉬웠었기에 혼자 있을 남편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계획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고 홈스테이를 했던 한인 부부에게 아이를 며칠간 맡기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남편을 만날 생각에 들떠서 비행시간 동안 하나도 안 피곤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해 선물로 지갑을 사서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익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뭔가 낯설었어요. 한참을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집을 정리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기에 깨끗하긴 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또 출장이 잦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온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근처 마트에 식재료를 배달 주문하고 온 터라 시간은 넉넉했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프라이즈 할 요량으로 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왔기에 혹시 퇴근하고 다른 데 가면 어쩌나 걱정은 됐지만 분명 출장은 안 난다고 했으니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하고 와인도 하나 꺼내놨어요. 그리고 저를 단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색의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요. 늘 집에 들어왔던 그 시간이 되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시간에 오지를 않았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자 연락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더군요. 혹시나 더 늦을세라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은 남편, 이상했죠.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경비원은 남편이 퇴근했다고 알려줬고 그 퇴근한 남편은 아직도 집에 오지 않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남기고 난 뒤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애써 준비했는데 다 소용이 없을까봐 안달이 났어요.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려고 마신 와인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면서 어느새 와인 한 병을 혼자 다 먹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데다 청소에 요리까지 쉽기에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더군요. 저는 소파에 잠시 누웠고 그대로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뒤 몸이 으슬으슬해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집에 혼자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더군요. 연락도 없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시간은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전화했네? 오늘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바로 잤어.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집? 집에서 잤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잤다고 하는 문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나에게 뭔가 숨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또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전화는 받지 않지 나에게 보낸 문자는 거짓말이지 답답해 미칠 것 같더군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안방에 들어와서 서랍이랑 남편 물건들 옷가지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구석구석 다 살펴봤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점점 초조해졌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게다가 장본인과 연락도 안 돼서 더더욱 불안해졌죠. 그러다가 서재의 남편 책상이 생각났어요. 뛸 듯이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잡다한 물건들만 있고 제 시선을 끄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파일들은 전부 업무용 파일이었고요. 허탈했습니다. 문득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확실한 일도 아닌데 문자 하나에 내가 너무 흥분을 했나 싶은 현타도 오고요. 그러다가 옷걸이 옆에 있는 협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었는데 멍하게 앉아있던 제 시선 끝에 그게 보인 거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랍으로 가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할 책이 서랍 안에 있어서 의아했죠. 저는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내 남편의 웨딩 사진을요. 사진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잡고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남편의 얼굴이 있었고 그 곁에 선 여자는 처음 본 얼굴이었어요. 사진 아래 찍힌 날짜는 저를 만나기 8년 전 사진이더군요.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정상적인 반응도 안 나오더군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건지 아니면 유부남이라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죠. 아침 8시,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잘 잤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축하해. 당신, 어디야? 나? 이제 출근하려고 짐 봤었지. 어제 어디서 잤어? 나 지금 집인데. 집이라는 제 얘기에 한참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은 의연하게 다시 말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나 오전에 회의 있어서 지금 출근하는데 저녁에 집에서 만나. 내가 다 얘기해줄게. 목소리에 동요 한 점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이 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흥신소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상간녀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잡았다는 인터뷰가 생각이 났죠. 더 이상 남편이 해주는 말만 믿을 수 없었기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신 한국에 들어오는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게. 당신한테 알리고 왔으면 당신이 이렇게 당황할 일은 없었을 텐데. 에이, 당황하긴. 당신 오니까 나 너무 좋은데? 근데 어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던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게 실은 내 친구 현준이 알지? 걔랑 다른 친구들 몇이랑 같이 술 먹고 놀았어. 아,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건데. 미안해. 술 먹고 놀았는데 왜 집엔 안 들어온 거야? 어디서 잤어? 여자랑 잤니? 에이, 당신 넘어갔다. 현준이 집에서 잤어. 내가 여자 만나고 그럴 사람이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를 달래며 말하는 모습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제 책 사이에 꼽힌 그 사진을 찾지 않았다면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정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과 손길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은 거짓말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대충 넘어가줬습니다.
흥신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화가 난 줄 알고 풀어줄 요량으로 자꾸 스킨십을 해왔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진 우리 둘 사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죠. 당신 하와이는 언제 돌아가? 온 김에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 그래? 나야 좋지만 우리 주원이 엄마 보고 싶지 않을까? 오래 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제가 언제 돌아가는지 계속 체크했어요. 은근 아이를 들먹이며 빨리 돌아가라는 말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고 저는 그렇게 기다리던 파일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느 한 여자의 배우자고 셋 딸의 아버지였더군요. 9년 동안 그를 남편으로 알고 살았던 제 이름은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게다가 제가 낳은 아들, 제가 10달을 품고 낳은 아들은 그들의 막내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어느 곳에도 그 아이의 엄마가 저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가정 있는 남자랑 엮이셨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이 사람 진짜 치밀했던데요? 아니, 그래 여태 살면서 등본 한번 안 떼보고 사셨을까? 그랬으면 더 빨리 알았을 텐데. 눈치 없는 흥신소 직원은 제 속을 긁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제가 정말 한심하게 보였겠죠. 네, 저도 그랬어요. 어쩜 그 시간 동안 눈치도 못 채고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손을 찢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이제는 해명을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동거인이냐는 한 소리에 남편은 일하는 도중에 집으로 쫓아왔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저는 따귀를 때렸습니다. 도저히 분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그 인간도 지 잘못을 아는지 때리는 대로 가만히 맞고 있더군요. 미쳤어? 그동안 내가 속 하나 먹어주니까 재밌었어? 현주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유부남이면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인간이 어쩜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했어요. 이 파렴치한 인간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의지대로 되진 않았죠. 현주야, 미안하다.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어? 터진 입이라고 할 말은 있다는 건지 우리 둘 사이에 아이만 없었다면 저는 그 인간 상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미 된 입장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대로 남편은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어요. 집안에서 주선에 만나서 결혼을 했고 사랑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셋 다 딸. 시부모님은 아들을 너무나 원하셨고 자신 또한 아들을 원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 저를 만났다고 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너한테 속절없이 빠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너를 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많이 보고 싶었다. 그만큼 나한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거에 나더러 믿으라고?
웃기지 마. 바람 피우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를 사랑했기에 놓을 수가 없었다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했죠. 애절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제법 그럴싸하게 들리더군요. 그러다가 너한테 아이가 생겼어. 나 너랑 우리 주원이 포기할 수 없었어. 이게 내 진심이야.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줘. 어? 그러면 나한테 그때 사실대로 얘기했었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나 기만할 수 있어? 그리고 주원이 내 아들이야. 그런데 왜 그 여자 아들로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말을 더 못했어요. 말하기가 어려워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저는 어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다그쳤죠. 엄마가... 어머님? 엄마 체면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셔서. 뭐? 그게 말이 돼?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기가 찼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사랑했던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그런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마마보이의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 앞에 있었어요. 9년 만에 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대로 인연을 끝내자니 아들이 눈에 밝혔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사는 것도 말이 안 됐죠. 그 여자랑 이혼해. 그건 안 돼. 왜? 엄마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딸들이 셋이나 있어. 걔들이 상처받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은? 네가 망쳐놓은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거야? 그 사람은 저더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결국 저는 상간녀가 되는 거고 내 아들은 본처의 호적으로 올라가서 그 여자 아들이 되어 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제가 그 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눈 버젓이 뜨고 내 아들을 내준다니. 세상에 그런 어미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미친년처럼 울고불고 하는 저를 놔두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남편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는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된 본 모습에 서글퍼 저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전날의 후유증으로 멍하게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전날 너무 기운을 빼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울 만큼 울었니? 시어머니의 첫마디. 솔직히 상황이 이만하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 몰상식한 행동을 한 모자답게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찌나 당당한지 저한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계속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알게 됐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 어쩌겠니 이렇게 돼버린 걸. 그렇다고 네가 애 놔두고 갈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지 않니? 솔직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호강하면서 살았잖아. 어디 가서 네가 이런 대접받고 살겠어?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너 우리 혜준이랑 바로 결혼해서 대학 졸업도 제대로 못했지 않니? 혜준이가 애 생겼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나도 체면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랑 연애하는 여자애 때문에 그 체면 구겨서 되겠어? 저런 생활하면서 시어머님이 잔정이 없는 스타일이란 거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동안 포장해온 모습들을 벗어던진 진짜 모습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걸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말이면 단줄하세요? 이건 엄연히 범법 행위예요. 사기 결혼이요. 모르세요?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듯이 말을 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구경하듯 쳐다보더군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 두 번 말 안 한다. 네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난리나.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이대로 살자고. 네 아들 새엄마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 너도 잘 생각해야 할 거다.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이렇게 저를 협박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결국엔 저더러 처벌로 살라는 거였어요. 내 아들은 다른 여자 호적에 올려놓고요. 시댁에 돈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보통 직장이 아니란 건 또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제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인정해요. 저도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첩자리에 알고서 결혼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본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 시댁과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고 본처의 묵인하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됐습니다. 당장이라도 고소를 하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뒷바라지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일인가 싶다가도 본처와 딸들을 떠올리면 진짜 곧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것이 후회가 될 만큼요. 나와 내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생각을 곱씹을수록 속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해가 진 지 한참이었지만 집에 불도 켜지 않고 그렇게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답이 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정말 내 아들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면 그와 시어머님이 말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신호음이 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아이들 목소리인 걸 보니 본처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집이야. 저녁 먹고 있었어. 넌? 밥은 먹었어? 다 들켰다 이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이라고 얘기하는 미친놈. 지금 이리로 와줘. 할 말 있어. 지금은 안 돼. 애들하고 놀아주기로 해서 내일 들릴게. 아빠, 이거 얼른 드세요. 맛있어요. 대화하는 도중에 딸아이가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 순간 들리는 여자 목소리. 여보, 얼른 저녁 먹어요. 국 다 식겠네. 알았어. 곧 갈게. 나 지금 가족들이랑 저녁 먹어야 하거든. 나중에 전화할게. 당신도 밥 챙겨 먹어. 키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 앞에서 감히 가족이라고 한다고? 전화를 끊은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죠. 저는 경찰을 대동하고 그 사람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본처가 나오더군요. 그 여자도 저를 아는지 제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왜요?
제가 오면 안 될 때라도 온 건가요?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인데. 여기도 정신병자가 있네? 끼리끼리 모인다고. 제정신 아니니까 당신도 이렇게 사는 거겠지. 뭐라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본처는 마치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 거실에서 새 딸과 놀아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저 사람이에요. 경찰들은 제가 그를 지목하자 그 자리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본처도 달려와 경찰에게 따지더군요.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말해요. 저는 본처에게 경찰서에서 보자고 쏘아주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놀란 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법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법으로 싸우게 됐죠. 돈으로 나를 협박하면 지레 겁먹고 주저앉을 줄 알았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첩으로 산다니요. 안 살면 안 살았지 그렇게는 못 살죠. 결국 그는 사기 결혼이 인정이 됐고 저와 그 사람의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합의금을 줘야 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아들에 대한 양육권 신청도 했습니다. 생판 남인 본처에게 내 아들을 빼앗길 순 없었죠. 아빠라는 인간도 제정신이 아니니 더더군다나 맡길 수 없었고요. 법은 아들을 친모에게 돌려줬어요. 모든 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놨죠. 사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그러지는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통쾌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니 벌을 받아야죠. 그때 그 일이 있고 지금 저는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비싼 옷들은 못 사주지만 사랑만은 듬뿍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빠를 찾지만 언젠가 다 자라면 이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아들이 부디 제 아빠의 그런 나쁜 면에 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